현아 씨, 오늘 퇴근하고 바빠요? 글쎄요, 오늘은 별다른 약속 없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왜요? 저녁에 야근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번에 현아 씨가 맡아서 해준 일도 잘 끝났고, 덕분에 사장님에게 금일봉 받은 것도 있어서 저녁에 고기라도 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고기요? 진짜요? 소고기 먹으러 가나요? 현아 씨가 원하면 소고기 먹으러 가죠, 뭐. 어차피 둘이 먹는데, 한우 먹어요. 저희 단둘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가시나요? 네, 사장님께서 현아 씨 칭찬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셨거든요. 둘이 먹으면 한우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여럿이서 가면 삼겹살 먹어야죠, 뭐. 그럼 이번에만 둘이서 몰래 가도 되겠죠? 다른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다음 주에 전체 회식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 삼겹살 먹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한우 먹으러 가시죠. 그래야 저도 사장님에게 현아 씨 맛있는 거 사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퇴근하고 뵙겠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요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갈 테니까 내 차로 이동해요. 저는 27살이고 직장 때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미혼 여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한우에 눈이 멀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2년 조금 넘었네요. 3년 전부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둘 다 결혼 생각은 아직이에요. 저랑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던 차장님은 나이도 40대 후반이고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입니다. 평소에 회사에서 말씀도 별로 없는 조용하신 분인데 모든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해주시며 매너가 좋으셔서 여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으세요. 게다가 신입사원 때부터 저한테 일도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다른 능글맞은 아저씨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농담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셔서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셨을 때도 전혀 이상한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정말 바쁘게 일을 했었거든요. 사장님도 항상 저한테 고생한 우리 미쓰리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사장님이 시키셔서 저만 고기를 사주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차장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현아 씨,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하고 내려와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뒷문 쪽 주차장으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마무리 짓고 10분 안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오늘 한 분 더 오실 텐데 괜찮을까요? 현아 씨도 아는 분이에요. 다른 분이요? 저희 회사 사람인가요? 솔직히 저희 회사는 아니고 거래처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현아 씨랑 자주 보고 얼굴도 아는 사이일 거예요. 아, 그게 저는 저희 둘만 가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해서 먹기가 좀... 아니에요. 현아 씨랑 잘 아는 분일 텐데. 막장건설 아시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 오늘 식사하는 김에 같이 약속을 잡아버렸네요. 불편하시면 그냥 그분한테 다음에 보자고 할까요? 이미 약속 잡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밥만 먹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현아 씨는 그냥 고기만 맛있게 먹으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거래처 회사에 직원을 데려온다고 해서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얻어먹는 처지에 뭐라고 하긴 그렇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고기나 먹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사장님 차를 타고 식사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연세는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차라리 저랑 나이 차이가 확 나는 분이라서 신경 쓸 일 없어서 좋겠다 싶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리던 한우를 시켜서 먹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라서 그런지 정말 입에서 살살 녹고 맛있었어요. 다들 직장인들이라 별로 할 말도 없고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나 서로 사장님 뒷담화도 하면서 아저씨들이랑 그런대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랑 함께 온 차장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한참 동안 그대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20분이 넘었는데 왜 안 돌아오세요? 현아 씨 미안해요. 나 오늘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산은 저희 먹은 것까지는 했고 추가로 주문한 거 있으면 그 형님이 하실 거예요. 편하게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저 그냥 일어날래요. 너무 그러지 말고 한 30분만 더 있어봐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 테니까 화내지 말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렇게 저는 거래처 아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관심도 없는 본인 소개를 줄줄이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58세, 아직 미혼이고 팔순의 노모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미 그 전에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는 있었는데 식사도 거의 끝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분께서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시키더라고요. 자기랑 이거 한 병 다 마실 때까지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연애 상대로 연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은 정말 참담했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상냥하고 싹싹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다면서 특히 우더른들께 잘해서 좋다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집안 사정 때문에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서 평소 어른들에게 잘하고 말도 싹싹하게 하는 편이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랑 20살도 넘게 차이 나는 아저씨가 어떻게 저한테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주잔에 담긴 술을 다 먹으면 사귀는 거라며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자꾸만 저한테 술을 더 먹이려 하고 이 술 다 먹을 때까지는 못 간다고 하길래 그냥 콜택시 불러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쾌했거든요. 뒤에서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택시가 오자마자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현아 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시죠? 오늘 같이 식사했던 카페입니다. 유카페요. 이 번호가 제 번호니까 저장하세요. 아,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따로 연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죠? 그냥 별다른 뜻 없고 친하게 지내면서 가끔 밥도 먹고 쇠주 한잔 하는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오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가 알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진짜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랑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능력 있는 연상 오빠랑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랑 형님 동생 하실 나이인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만해주세요. 형님 동생 하다가 장인 사위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아 씨 처음 봤을 때 어른들에게 싹싹한 모습 보니까 울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저런 여자면 같이 살아도 시어머니한테 참 잘하겠다 싶고 좋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일 없고 더 이상 대화 나누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차단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더 이상 선 넘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현아 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8살 먹은 아저씨가 나한테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정말 징그러운 기분이었어요. 저도 연애를 할 때 위로 아래로 나이 차이는 큰 상관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띠동갑 정도는 만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이인데 별다른 직급도 없는 아저씨랑 제가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늙은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데 제가 어머니 잘 모실 것 같아서 좋다고요? 진짜 그 말 듣는 순간 앞에 있는 소주병으로 그냥 확! 아무튼 집에 오는 내내 진정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차장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요, 차장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 연락처까지 알려줄 수가 있어요? 미안해 현아 씨. 다음에 내가 진짜 크게 한턱 쏠게. 그 형님이 현아 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꼭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저 진짜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가요. 내일 출근하면 인사과에 이야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장님이 뭔데 제 번호를 함부로 알려줘요? 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현아 씨.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서로 곤란해져. 내가 다시는 연락 안 오게 막아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그까짓 회사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팔아먹을 게 없어서 부하 직원을 팔아먹어?
현아 씨, 내가 진짜 미안해.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을까? 다음 날 출근했는데 차장이 저를 탕비실로 따로 부르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절대 인사과엔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는데 순간 그 모습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사과의 의미로 100만 원을 제게 주고 앞으로 절대 그 아저씨에게서 연락 안 오게 해주겠다는데 일단 한번 속는 셈 치고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솔직히 이만한 직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경찰도 부르고 인사과의 이야기에서 홍구멍을 내주고 싶지만 괜히 저까지 불이익 당할 것만 같고 일 커지게 만들고 싶진 않네요. 그날 점심시간에 차장님이 바로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일단 그거 받고 참기로 했어요. 만약 또 그 아저씨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그땐 참지 않고 바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너무 쪽팔린 일이라서 남자친구는 물론 주변에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20살 차이 아저씨가 저한테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내가 만만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째 우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베란다에 자전거 요즘에 왜 안 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데 저거 비싸게 주고 사놓고 왜 타질 않는 거야? 그동안 겨울인데 추워서 못한 거야. 밖에 외출하는 것도 부담이니까 못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날도 거의 다 풀렸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가서 탈까 싶어. 응, 이제 괜찮아. 여보가 자전거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처리했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그 자전거 어떻게 할 셈인데? 방금 전에 중고로 50만 원에 팔아버렸어. 내가 물티슈로 좀 닦으니까 새 것처럼 반짝거리더라고. 원래 60만 원에 내놨는데 쿨거래로 산다길래 10만 원 깎아줬지. 뭐라고? 그거 200만 원짜리야. 팔려면 제값을 받고 팔아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어차피 타지도 않는 거 누군가 가져가서 잘 타고 다니면 된 거 아니야? 50만 원은 내가 물건 거래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수고비로 잘 쓸게. 아니, 나한테 한 마디 상의라도 하고 팔았어야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타지도 않을 자전거는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샀어? 앞으로는 돈 안 드는 취미를 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작년에 결혼한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아내에 비해 2배 정도 많았고 그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겠다고 판단을 한 건지 신혼 2달째 만에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다는 이유로 5년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집에서 당분간 살림하면서 아이를 갖던지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재취업을 하던지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아이도 없고 아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공부한다며 사들인 책만 여러 권이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며 노트북도 새로 사고 누워서 공부한다며 핸드폰도 최신형의 큰 화면으로 구입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옛날부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오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 없이 2사람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을 정도는 되니까 아내에게 굳이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20대 초반부터 대학과 직장 때문에 집을 나와 자취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 있어주고 살림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다고 해서 그게 제 와이프가 살림을 맡아서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여보, 오늘 퇴근하다가 집 앞에 사거리에 있는 떡볶이랑 튀김 좀 사다 주세요.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자. 떡볶이 이틀 전에도 먹었잖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 밥이랑 냉장고에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이랑 해서 국만 하나 당신이 끓여놓으면 안 되나? 아니,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다고. 어머님이 가져다 준 반찬. 맛이 없어 먹기 싫어. 그리고 국은 무슨 놈의 국이야. 떡볶이 살 때 오뎅 국물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여보, 나 떡볶이 먹으면 속 쓰려서 그래. 그러면 당신만 떡볶이 먹고 나는 반찬이랑 밥 먹을게. 됐어. 나도 그럼 안 먹을래? 괜히 사다 주기 싫으니까 속 쓰리다는 핑계 대는 것 좀 봐. 아니야, 내가 퇴근하다가 떡볶이 사갈게. 진짜? 알겠어, 여보.
오늘 딴 데 들르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와. 이따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한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는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청소는 집안이 돼지우리가 될 정도로 손도 안 대고 있었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청소기를 돌려야 그나마 좀 치우는 척이라도 하는 수준입니다. 자기는 집안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뭐가 더러운지 도무지 모르겠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기 돌리면서 억지로라도 청소를 하는 제가 오히려 결벽증에 걸린 거 아니냐고 할 정도입니다. 아마 그마저도 제가 안 하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희 아내는 청소기, 물걸레질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화장실 청소도 주말에 제가 하는 편이고 아침엔 제가 출근할 때까지 아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아침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아까 보셨다시피 퇴근하는 저한테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해요. 저희 엄마가 종종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는데 아내는 보통 낮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때문에 반찬도 거의 손을 대질 않습니다. 자기가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음식은 거의 할 줄도 모르고 배워서 할 생각도 없어요. 오히려 10여 년간의 자취생활로 인해서 제가 대충 뚝딱거려서 만드는 음식이 아내가 한 음식들보다 더 맛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할 지경이에요. 너무 걱정스런 마음에 아내를 붙들어 앉혀놓고 진지하게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자기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압박하는 거냐면서 펑펑 울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와이프에게 제가 더 이상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내가 이상하게도 자꾸 제 물건을 중고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내 감색 넥타이가 하나 사라졌던데 그거 혹시 당신이 알고 있어? 그거 명품이더라? 당신한테 명품 넥타이가 뭐가 필요해? 중고로 팔아서 살림에 보탰으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비슷한 넥타이 2개 더 사줄게. 아니, 그거 우리 부모님이 여행 다녀오시면서 선물로 사오신 건데 그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고. 별로 하고 다니지도 않아서 당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았지. 그거 얼마에 팔았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다시 가서 받아와. 한 번 팔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해. 20만 원 받고 팔았다. 왜? 그냥 새로 하나 사.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뒤로 우리 집의 돈 관리는 제가 맡고 있어요. 생활비는 넉넉하게 주는 편이고 모자라면 언제든 이야기하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 상황을 보셔서 알다시피 아내는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드는 일도 없고 청소도 안 하고 집 꾸미는 것에 관심도 없어서 도무지 제가 주는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과금, 대출금 이것저것 고정비로 나가는 돈은 제가 다 알아서 내고 있고 와이프에게는 생활비 겸 아내 용돈으로 매달 1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도 생활비 주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면 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정도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달 200만 원씩 아내에게 주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이것저것 본인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 같은데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보나마나 울고불고 싸우게 될 것이 뻔한 일이라 피곤해지기 싫어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희 아내는 혼자 돈이 더 필요한 건지 자꾸만 제 물건을 야금야금 내다 팔더라고요. 하지 말라 경고도 해보고 좀 심하다 싶은 날에는 크게 소리 지르고 화도 내봤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눈물 찔끔 흘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더니 며칠 후면 다 까먹었는지 또 시작입니다. 제가 와이프 돈 쓰는 것 때문에 눈치 준 적도 없고 내 물건 내다 팔 바에야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돈도 돈이지만 중고로 물건을 내다 팔았다는 거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 물건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오만 잡동사니들을 전부 중고장터에 내다 팔아버리고는 자기가 쓸모없는 물건들도 돈을 만들어 왔다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몇 번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제 물건들은 전부 서재에 넣어놓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른 건 내다 팔아도 괜찮은데 내 서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요. 와이프는 제 말을 알겠다고 했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없을 정도로 아내는 전부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 번은 전자레인지를 자기는 안 쓴다며 같은 아파트 사람에게 팔아버려서 제가 퇴근하고 야밤에 부랴부랴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이고 다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싸우고 화를 내봤자 아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다 팔 물건이 집에 없어지자
이젠 끝이겠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 드디어 아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나 오늘 100만 원 벌었다? 오늘 저녁에 한우 사줄게. 빨리 들어왕.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 해서 돈을 벌었어? 혹시 또 이상한 물건 내다 판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이상한 물건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안 쓰는 낡은 물건 하나 팔았어. 낡은 물건? 내가 낡은 물건이 있어? 오늘 당신 서재 청소하다가 서랍장 안에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 진짜 옛날 것 같던데. 요즘 누가 그런 디카로 사진을 찍냐? 핸드폰으로 찍지. 얼만지 잘 몰라서 100만 원에 올렸더니 금방 사가더라? 뭐 카메라? 혹시 내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있던 검정색 카메라 말하는 거야? 당신은 카메라 진짜 좋아하나 봐. 둘째 서랍에 있는 커다란 렌즈 달려있는 건 딱 봐도 비싸 보여서 안 건드렸지. 여보도 안 쓰는 건 좀 내다 팔아. 전부 책상 속에 처박아두기만 하니까 먼지만 풀풀 쌓이지. 이걸 100만 원에 팔았다고? 맞아, 이거야. 나한테 화내지 마. 그래도 비싸 보이는 카메라는 안 건드렸어. 차라리 그걸 팔지. 그건 200만 원짜리고 저건 1000만 원짜리라고. 뭐라고? 1000만 원? 농담하지 마. 딱 봐도 싸구려 디카처럼 생겼는데. 아줌말 욕 나오네. 됐고 그거 사간 사람 누구야? 당장 다시 연락해서 환불해달라 그래. 아내는 제가 결혼 전 큰맘 먹고 장만한 카메라를 중고장터에 팔아버렸어요. 물건의 가치도 모르면서 덥석덥석 가져다 팔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 카메라를 1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가져간 사람은 당연히 환불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거래니까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고 아내에게 무슨 말을 더 해줘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렇게 거래가 되어버린 물건은 다시 받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카메라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제 아내도 함께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에게 처갓집에 좀 가자고 제 차에 태워서 장모님 댁에 데려다 놓고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 장모님이 데리고 살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진행 중이고 이 와중에 아내는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달라네요. 제가 입은 금전적인 피해는 그냥 없었던 걸로 치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파렴치한 아내의 요구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변호사를 써서 이혼은 물론이고 아내 때문에 입은 금전적인 피해까지 전부 보상받을 거예요. 언젠간 철이 들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 함부로 믿고 고쳤을 수가 없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가씨,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아가씨가 올해 졸업반인가? 새언니 잘 지냈어요? 저 21살 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느라고 1년 휴학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졸업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가씨가 이번에 졸업하는 줄 알았네요.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요. 취업 준비는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죠. 선배들도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지난 여름에 유럽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올해 졸업하니까 여행 다녀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건 지난 2년 동안 여행 한 번도 못 간 것 때문에 답답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아가씨가 알바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비싼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걸 새언니가 왜 궁금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행 비용은 과외로 모아놓은 돈에 아빠가 지원해 주셨어요. 저번 학기 전액 장학금 받아서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님도 은퇴하실 때가 다 되어 가시는데 자꾸 큰돈 쓰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그렇죠. 아, 우리 부모님 노후가 걱정이라서 그러시는구나. 저희 집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새언니는 새언니네 집안이나 걱정하세요. 얘기 대충 들었는데 이래저래 많이 어려우시다면서요? 언니네 친정으로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여유 있을 때 좀 더 아끼면서 살면 좋겠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유럽 여행이라는 게 다들 편하게 동네 마실 가듯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충고 고마워요. 그래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중이고 7살 많은 오빠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새언니와 제가 3살 차이인데 처음에는 언니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전문직이고 엄마는 평생 시청에서 일을 하신 공무원이라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도 자꾸만 우리 집안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오빠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라며 현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가 더 욕심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다니는 대학이 서울이라서 사실 평소에 알바할 시간도 없습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자취하기는 싫고 통학을 하자니 왕복 2시간 반이 훨씬 넘어서 그냥 차라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을 제외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덕분에 부모님은 알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도 넉넉하게 주셨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가씨, 이번 달부터 알바 해볼 생각 없어요? 내가 아는 친구가 아가씨 대학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는데 저녁 타임에 알바해줄 친구를 뽑고 있거든요. 알바요? 일단 얘기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저녁 시간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밤중에나 집에 돌아오는데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랑 저녁도 같이 못 먹으면서 겨우 100만 원 정도 벌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졸업하기 전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 게 효도하는 거죠 뭐. 그래도 학비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 생활비 정도는 알바하면서 직접 버는 게 낫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돈 쓰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충분하고요. 정돈이 필요하면 주말에 이틀 알바해서 그걸로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자꾸 요즘 들어서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주머니가 걱정인가요? 저희 아빠 주머니가 걱정인지 모르겠네요.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좋은 알바 자리가 있어서 소개시켜주려고 한 건데. 아무튼 아가씨 생각은 잘 알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시댁 내려갈 때 만나요. 네, 언니도 열심히 사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보고 돈 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슬슬 짜증날 지경이더라고요. 참다 못해 결국 오빠한테 직접 전화해서 새언니가 나한테 자꾸 알바하라고 그런다. 우리 부모님 재산을 벌써부터 욕심내는 것 같은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더니 멍청한 오빠 놈은 자기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전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 하더군요. 저런 동태 눈가를 갖고 있으니 결혼도 저런 여자랑 했겠구나 싶어서 오빠한테는 그 뒤로 아예 포기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달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스터디하다가 거의 막차 끊길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면서 차라리 작은 차를 하나 사줄 테니 운전하고 다니라 하시더라고요. 21살 때 면허를 따긴 했는데 평소에 운전은 하지 않고 장롱면허나 마찬가지라 일단 차를 계약해두고 그동안은 엄마 차를 타고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럭저럭 동네는 돌아다닐 만한데 아직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기엔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아빠가 사준 차는 2천만 원 중반 정도 되는 국산차고 아마 다음 달쯤 출고가 된다고 해서 빨리 연습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새언니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가씨가 차 사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돈도 못 벌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된 거지. 차는 무슨 차예요? 아가씨 나이도 어려서 보험료도 비쌀 거고 기름값은 또 요즘 얼마나 비싼데? 진짜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밤늦게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아빠가 사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새언니가 저한테 난리인데요? 우리 아빠 지갑이 그렇게도 걱정이면 기름값이라도 보태주던가요. 누가 기름값이 문제라고 했어요? 요즘같이 다들 어려울 때 새 차를 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활비 아끼려고 마트도 걸어 다녀요. 진짜 아가씨,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내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사준다고 했다니까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걱정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제가 우리 아빠 돈을 쓰는 게 걱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2억 해줬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사사건건 시댁에 시비를 거는데요?
아니,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소비 습관부터 잘못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란 소리예요. 지금부터 작은 돈도 아끼는 버릇을 가져야죠. 부모님들이 어렵게 일하셔서 번 돈인데 아가씨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시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니까 돈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결국 언니가 하는 말은 우리 부모님이 문제란 소리죠?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내가 또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굳이 따지고 들자면 아가씨가 낭비가 너무 심하고 아직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시부모님이 용돈을 너무 많이 준다는 소리죠? 아빠, 새언니가 우리 집안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너무 많이 주고 차 사주는 것 자체가 낭비래.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제대로 해봐.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알바 안 하고 용돈 벌어 쓰고 아빠 돈으로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이번에 차 사준다고 하는 것도 전부 나를 망치는 일이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내가 낭비가 심하고 돈 아낄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진짜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니? 정확하게 저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차 끌고 다니기에는 아가씨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요. 전부 아버님이 지원해 주시는데 부모님 돈 받아서 흥청망청 쓰다 보면 아가씨가 경제 감각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나는 우리 딸이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매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 받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예전에 워킹한다면서 호주 1년 갔다 왔을 때 벌어온 돈으로 나한테 손 안 벌리고 1년 동안 학교 다니기도 했어. 너가 내 주머니 사정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마. 그래도 차는 좀 아가씨에겐 아직 너무 비싼 물건이라 생각해요. 운전도 잘 못하는데 중고차 싼 거라도 먼저 사주시지. 나는 내 딸이 돈 몇 푼보다 소중해.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엄청 큰 차를 사주고 싶은데 운전을 잘 못하니까 문제지. 물론 차가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걱정 마렴. 그럼 내 이야기 알아들은 걸로 알고 앞으론 이런 관심은 좀 부담스러우니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넘는 소리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새언니한테 연락은 오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새언니를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속내를 알게 되었죠. 아빠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당돌한 것 같다면서 아직 엄마 나이가 환갑도 안 됐는데 벌써 유산 걱정을 하냐며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 지갑이 걱정이 되면 자기가 저한테 용돈을 주던가요. 제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아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마 새언니 눈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입고 먹고 쓰는 모든 일들이 지 돈 쓰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우리 오빠가 동태눈깔이라 저런 여자와 결혼한 걸 어쩌겠어요?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는 일을 막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성희야, 지난 주말에 너가 입고 나왔던 코트 어디에서 샀다고 했지? 그거 진짜 너무 이쁘더라. 아, 그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거야. 이따 집에 가면 브랜드 이름 알려줄게. 그래, 고마워. 너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내가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알다시피 내가 키도 너보다 좀 더 크니까. 키는 확실히 너가 더 크긴 하지. 그래도 너랑 나랑 똑같은 옷 사면 남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을까? 요즘 누가 그런 걸 신경 쓴다고 그래? 우리 같이 모일 때만 다른 거 입으면 돼. 하긴 너 말도 일리는 있네. 그럼 앞으로 우리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그 코트 입지 말자. 그래, 나도 이번에 똑같은 거 사면 회사 출근할 때만 입고 다닐 거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너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결혼할 사이인데 이제는 우리한테 소개 좀 시켜줘도 되는 거 아냐?
안 그래도 우리 오빠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오빠네 회사가 워낙 바빠서 아마 다음 달은 되어야지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때 내가 너희들이랑 자리 한번 만들게. 너 남자친구가 무슨 일 한다고 했지? 무슨 회사를 다니길래 그렇게 바빠? 작년까진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연말에 퇴사하고 이번에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어. 아직 초반이라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회사 차렸다고? 그러면 사장님이겠네? 사장은 무슨,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규모도 작아. 프로포즈를 받긴 했는데 오빠 사업이 자리 잡고 나서 결혼하려고. 그래, 괜히 덥석 결혼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해? 망하는 건 괜찮은데 오빠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결혼하면 준비도 나 혼자 해야 하고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즐길 것 같더라고. 오빠 한가해지면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가 고생이 많네. 알겠어. 그럼 다음 모임 때 보자. 저에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자주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5명인데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수다도 떨고 서로 간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친구끼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딱 한 친구가 옛날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친구들 중에 좋은 물건, 예쁜 물건이 있어서 주목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을 알아내서 다음번 모임에 당당하게 가지고 나옵니다. 항상 본인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 때도 제가 엄마에게 선물 받은 코트를 입고 나갔었는데 바로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고는 자기도 똑같이 사서 다음번 모임에 입고 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머지 저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전 학창시절 때는 철없는 이런 모습이 약간 귀여워 보이기도 해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이제 다 같이 나이를 30 넘게 먹다 보니 이젠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구들 모두 조용한 성격이고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끼리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싸우기 싫어서 내색 안 하고 넘어갔던 거죠. 저는 3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기에 프로포즈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하지만 한참 바쁠 시기고 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결코 그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진 않았어요. 잘 되면 결혼하고 안 되면 헤어진다는 얄팍한 생각이었다면 2년 넘게 연애를 계속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한참 바쁜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저는 다음번 친구들 모임에 제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결혼할 사이니까 제 친구들에게 인사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의 그 친구가 이상하리만치 제 남자친구를 대단하다며 추켜 세워주고 저보고 땡 잡았다느니 요즘 저런 남자를 어디에서 찾냐고 너스레를 떨다가 나중에는 제 남자친구에게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란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따라 왜 저렇게 주책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불편해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놀았어. 너 남자친구 하나는 진짜 잘 만난 것 같더라? 키도 크고 남자가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능력도 좋고. 맞아.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이지? 사업만 잘 풀렸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무슨 사업 하시는 거야?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시는 거면 대단한 일이겠네? 나는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서버 보안 쪽이라는데 내가 자세히 아는 게 없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 그래도 나름 그쪽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고 대기업에서 인맥도 많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 우와, 요즘 그거 완전 잘 나가는 거 아냐? 나중에 너희 오빠 회사가 엄청 커지면 너는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네? 사모님은 무슨... 나는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열심히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부럽다. 나도 어디서 그런 남자 하나 안 나타나나? 너희 오빠 옆에 소개시켜줄 만한 친구 하나 없대니? 나중에 물어볼게. 아무래도 오빠가 공대 출신이라서 비슷한 사람이 많을 거야. 알겠어. 기대하고 있을게. 다음에 또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보자. 그렇게 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는 기분은 좀 나빴지만 별일 있겠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딱 한 번 소개시켜주려고 보여준 것이 전부였고 그 뒤로 남자친구를 모임에 데려간 적은 없거든요.
지가 관심이 있어봤자 뭐 어쩌겠나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점점 바빠졌고 저랑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결혼을 미루길 잘했다 생각했고 한참 이 남자가 바쁠 때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오더니 갑자기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대로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납득도 가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왠지 붙잡을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번에는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성희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을 해봐. 너 중남이 오빠랑 헤어졌지? 사실 내가 중남이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몇 번 만났었는데 오빠가 술 먹고 나한테 실수를 해서 내 뱃속에 오빠애가 생겨버렸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어제 오빠랑 병원 갔다 왔어. 임신 6주째래. 오빠가 나 책임지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둘이 결혼한다는 소리야?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너네 진짜 내가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니?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술이 웬수다 정말. 그 뒤로는 저희 친구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정말 욕도 잘 안 하고 화도 안 내는 친구들인데 두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한 군데라도 부러뜨려놔야 직성이 풀리겠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모임에서 그 친구는 바로 추방되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몇 달 뒤에 결혼식 웨딩 촬영까지 해서 카톡 프로필에 올리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남자도 잃고 친구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 두 사람의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만 받았을 뿐 법적으로 혼인관계건 뭐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는 임신으로 살짝 불러온 배를 자랑하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웨딩 촬영을 했고 정말 뻔뻔하게도 저희 친구들에게 모바일 청첩장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지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다 보냈는데 저한테 청첩장은 보내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은 올해 6월이었고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찾아가서 깽판을 놔야 할까? 단체로 하얀 드레스라도 입고 가야 할까? 그 두 사람의 더러운 짓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에게 어떻게든 한 방을 먹여야 속이 시원하게 풀릴 것 같아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그 친구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성희야, 나 어떡해. 무슨 일이야? 너가 나한테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해? 너무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중남이 오빠 회사가 망했대. 직원들 지난달부터 월급도 못 주고 있었나 봐. 은행에서 대출 쓰고 얼마 전에는 캐피탈이랑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데 나 이제 어쩌면 좋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인데 너네 부모님 집이라도 팔아서 빚 갚아주던가. 너는 친구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 진짜 심각하다니까? 옛날에 너가 이 오빠 능력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망해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생각까지 했겠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너가 하는 말이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무 관계도 없는 나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이상한 놈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내 인생 완전 망했다고. 그 후로는 다들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은 결혼식 직전에 파혼했어요. 제 전 남자친구는 수억의 빚이 생겨버렸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뺏어갔던 그 친구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낳는 수밖에 없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생겨버렸네요.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진 몰라도 가장 불쌍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뱃속의 아이뿐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될지,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이 본인들 인생에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최악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 모두 집안에 돈도 없고 본인들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거든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인생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결혼할 남자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파혼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제게는 같이 위기를 이겨나갈 만큼의 능력도 있고 솔직히 도와주실 부모님도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날지도 모르는 남자였는데 제 친구 덕분에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고맙다 친구야. 앞으로 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 내가 항상 너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응원할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월급날 맞지? 나도 어제 월급 들어왔고 당신도 오늘 월급 들어오니까 내 용돈 보내줘야지. 알겠어.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내줄게. 뭐 돈 쓸 곳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보채? 내가 용돈 안 준 적도 없는데. 아니, 뭐 특별히 보채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달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빨리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그럼 조금만 기다려. 이따 점심시간에 보내줄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당신 돈 많잖아. 따로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용돈 50만 원이 그렇게 급해? 내가 돈이 많긴 뭐가 많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왜 이래? 나도 보는 눈이 있어. 당신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 들어갔을 때 옆에서 보니까 500만 원도 넘게 있었잖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보네. 아, 그거? 그 돈은 그냥 용돈 쓰고 남은 거 모아놓는 거지 별거 아니야. 그래, 나도 그런 거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했잖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용돈 50 받아서 어떻게 500만 원이나 모았어? 아, 그냥 나 원래 쓸데없는 곳에 돈 잘 안 쓰잖아. 받으면 받는 대로 거의 다 모아둔 거야. 그래, 그럼 용돈 많이 줄 필요도 없겠네. 뭐? 너 진짜 용돈 건드리면 나도 안 참아. 내가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농담이야, 농담. 정색하는 것 봐. 농담도 못하겠네. 근데 당신이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모으는 거야? 500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아, 그냥 뭐 좀 할 게 있어서 그래. 뭐하러 자꾸 물어봐.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니까 그렇지. 남자들 비상금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 아는데 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뭐 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돈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데? 어차피 같이 사는데 당신이 비싼 물건 사오면 금방 들키잖아. 나한테 뭔지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 얘기할게. 나 컴퓨터 바꾸려고. 컴퓨터? 당신 컴퓨터 2년 전에 결혼할 때 내가 혼수로 사준 거잖아. 그때 300만 원 정도로 맞춘 것 같은데. 무슨 컴퓨터를 2년도 안 돼서 또 바꿔? 요즘 컴퓨터가 많이 느려졌어. 게임도 잘 안 되고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만 원 주고 맞춘 컴퓨터가 어떻게 2년 만에 쓰기 힘들어질 정도가 돼? 그래서 이번에는 500만 원 주고 컴퓨터를 사겠다고? 이래저래 해서 한 6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아. 너가 이번 달 용돈 주면 딱 맞춰서 주문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부터 언제 용돈 보내냐고 닥달했구나. 난 또 당신이 다음 달 내 생일에 특별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네. 다음 달? 당신 생일? 아, 맞다. 다음 달에 당신 생일이지? 내 생일은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나 보네. 됐다 됐어.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냐? 에이, 당신 생일에는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 가자. 거기서 당신 사고 싶은 거 사면 될 거 아니야? 어휴, 나는 작년 당신 생일에 내 용돈 모은 걸로 60만 원짜리 지갑 사줬는데. 백화점 가면 당신이 코딱지만한 카드 지갑이라도 사줄 거야? 아, 나 이번에 컴퓨터 사면 남는 돈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생활비 카드로 사.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고 똑같이 우리 돈이잖아. 컴퓨터에 600만 원 쓰면서 나한테 30만 원도 못 써? 진짜 내가 별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너가 열받을 일이 뭐가 있어? 백화점 가서 너 사고 싶은 거 맘대로 사라니까? 카드 지갑을 사건 핸드백을 사건 사고 싶은 거 다 사. 우리가 결혼한 지 30년 된 것도 아니고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내 생일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네. 나보고 생활비 카드로 내 생일 선물 사라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뭘 또 너무해? 나도 내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으니까 용돈을 모은 거지. 갑자기 너가 이러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잖아.
왜 내 돈을 내가 쓴다는데 너가 뭐라고 해? 알겠어. 방금 당신 통장에 50만 원 보냈어. 사고 싶던 컴퓨터 마음대로 사. 앞으로 아무 말도 안 할게. 왜 그래? 너가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맘 편하게 사겠어?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당신 맘대로 하라고. 아, 정말. 알겠어. 그럼 다음 달 당신 생일에 맛있는 거 먹고 당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진짜로 얼마짜리를 사던지 내가 뭐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할게. 재작년 5월에 결혼해서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서로 용돈 매달 50만 원씩 받고 나머지 돈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서 고정 생활비 1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600만 원으로 정말 컴퓨터를 사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비싼 컴퓨터를 샀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2년 전에 결혼할 때 남편이 혼수로 컴퓨터 사달라고 해서 그때도 300만 원을 들여 사줬거든요. 원래 컴퓨터 사면 2년마다 큰돈 들여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컴퓨터로 고작 게임만 하는데 그렇게 비싼 걸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 취미생활이고 본인 용돈이니까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제 생일까지 완전히 잊어버렸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에서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제 선물을 하나 해줬으면 만족했을 텐데 자기 돈은 자기 거라며 성 긋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남편이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저는 작년 남편 생일에 제 용돈 모아서 생일 선물을 사줬거든요.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것도 너무 치사한 것 같고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 생일에 친정 부모님이 낡은 제 차를 바꾸라며 현금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여보, 장인어른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통이 엄청 크시네.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을 현금으로 바로 주시지? 그러게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받았더니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 내 차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면서 그 돈으로 차 바꾸래. 당신 차가 좀 낡긴 했지. 근데 차 뭘로 바꾸게? 몰라. 아직 내 차 고장난 것도 없고 몇 년은 더 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생각하려고. 하긴 당신은 그 차에 익숙해져서 갑자기 큰 차로 바꾸면 운전하기 불편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출퇴근할 때만 타니까 경차 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건 그렇지. 혜택도 많고 굳이 바꿀 필요 있나 싶어. 그럼 이 돈은 다시 아빠한테 돌려드려야겠다. 아니, 그걸 왜 다시 돌려드려? 일단 받았으면 당신 돈이지. 차 바꾸라고 주신 건데. 지금 안 바꿀 거면 돌려드리는 게 맞지. 당신 쓰라고 준 건데 굳이 돌려드릴 필요까진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당신은 지금 차 바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내 차를 바꾸자. 뭐? 그게 뭔 소리야? 내 차가 좀 오래됐긴 했잖아. 이거 팔고 그 돈 보태면 제네시스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 마. 우리 아빠가 준 돈으로 당신 차를 왜 바꿔? 어차피 내 차가 나 혼자 타는 건 아니잖아. 주말이나 놀러 갈 때는 내 차로 많이 다니니까. 그 돈으로 내 차 바꾸는 게 이득이지. 집안에 좋은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서 나쁠 게 없어. 그래? 그럼 시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서 바꿔. 왜 내 돈으로 당신 차를 바꾸려고 해? 어차피 당신이 지금 차 안 바꾼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내 차 바꾸자는 소리였지.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건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번 일에 신경 꺼. 야, 말 너무 심하게 하네.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그래서 너는 악착같이 용돈 모은 걸로 컴퓨터 맞췄니? 아무튼 내가 차를 바꾸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일이나 해. 진짜 웃기는 인간이지 않나요? 자기 돈은 혼자 쓰는 게 당연하고 내 돈으로는 자기 차를 바꾸고 싶은가 봐요. 솔직히 저는 출퇴근할 때만 운전하기도 하고 아직 경차가 편해서 당장 차를 새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부모님께서 편하게 맘대로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평소 같으면 남편 차를 바꾸는데 써도 괜찮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얄미워서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으려고요. 부부끼리 니 거 내 거 가르는 게 치사하고 유치한데 남편도 본인이 직접 당해봐야 뭐가 잘못된 일인지 깨우치는 게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